제20대 대선 이후 국민 절반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탈교회 현상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개신교계 원료들과 이단 사역자들은 민주주의의 후퇴, 종교의 가치 상실 등을 우려하면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주문했습니다. 대선 이후 갈등의 치유와 화합을 주문한 전남과 광주 지역 목회자들의 설교와 메시지를 모아봤습니다. 시민방송 RTV 박배용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극우 개신교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선거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평소 타 종교 혐오와 배척에 앞장서고 신천지 아웃을 부르짖던 보수교회들이 주술적 무속과 신천지 정치 개입 논란에는 침묵하면서 철진한 색깔론으로 점철된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특정 후보 지지로 뭉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는 교인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 절반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상황. 여기에 많은 이들이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모습인데요.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48.6% 득표율을 얻어 2위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8%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평화나무가 모니터링하는 단톡방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며 탈교회 선언을 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 절반은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도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옛날에 공황도 겪었었고 우울증도 겪었었거든요. 막 그게 증상이 왔어요. 너무 암담하고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분도 그렇겠지만 제 감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지하지 않았는데 당선된 후보가 텔레비전 나오는 걸 보는 게 되게 힘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르게 많은 사람이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희대학교 김민훈 교수와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좌절감을 불러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좌절의 충격이 큰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군사독재 등등 해서 이런 시스템을 최대한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윤석열 체제가 등장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의 역량상 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현실에서 무너지면서 그 충격이 컸고 첫째.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패정의 충격과 트라우마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 현실 앞에서 그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나 더 나아가서는 걱정은 2012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검찰 파시즘의 등장이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 79년에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도 못하는 독재, 군부 독재가 또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총칼 없는 쿠데타를 성공을 시킨 거고,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주의가 역행하거나 퇴행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헛된 꿈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타종교에 배타적이었던 극우 개신교인들이 무속의존 논란이나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선 침묵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며 특정 후보 지지에 나섰고 향후 한국 개신교는 가파르게 쇠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천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도대체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맨날 신천지 반대하고 교회들이 이번에 윤석열이 되니까 찍소리도 안 하고, 저는 그들이 믿는 신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떠나야만 되고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현실에 처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이다. 개혁적인 목사들과 전문가들은 시리에 빠진 민주시민들에 대한 위로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뭐 이명박 박근혜 10년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또 우리는 또 회복해냈고요. 그 주가 그래프 같은 거 보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는 거지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하면 그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거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성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이제 사실은 꽤 큰 표처로 질 거를 하여튼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좁혀놓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큰 힘이죠. 큰 힘이고 이제 자기를 잘 이렇게 간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일단 자기를 다스리는 거 아직 취임도 안 했으니까 일단은 대안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참아내라가 아니라 참을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롭게 변하게 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충격을 덜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겹쳐져야 되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어야 현재의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평안남은 뉴스 신비롬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주술적 무속의 정치 개입과 신천지의 특정 후보 몰표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부디 국정 운영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당연하겠으나 이번 대선 결과는 종교의 탈을 쓴 집단들이 신도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이용해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애쓴 결과물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종교 개혁을 위해 투쟁해온 사역자들과 원로 목사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주문하며 위로했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갱신운동에 앞장서온 박득훈 목사.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을 넘지 못한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해야 하겠지만 향후 국가의 방향성에는 심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원전 강국, 등록금 인상, 복지 축소,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들을 속속 실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목사는 철진한 색깔론으로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을 막아선 일부 보수 목사들의 목소리가 과대표된 이번 대선에서 다시 한번 자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김장환을 대표로 해서 몇몇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식으로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일반 교인들에게 컸다 이렇게 보는 건데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계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나 박 목사는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그치지 않은 이세벨과 아합 왕에 맞섰던 엘리야를 떠올리자고 주문했습니다. 요즘 저는 엘리야 생각 많이 나요. 엘리야가 한판 승리를 거뒀는데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가 기가 팍 꺾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이 있다 7,000명. 그러니까 힘내서 전진해라. 사람을 키워라. 격려를 하고 또 엘리야가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운동을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외롭지만 그러나 그 외로운 게 아니다. 어디선가 7,000명 나타날 거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섰고 이번 대선 당시 신학자로서 주술적 무속의 정치 개입에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했던 조경철 교수.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 민주시민과 교인들을 위로했습니다. 단언하기는 쉽지 않는 거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을 굳게 믿고 소망을 잃어버릴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요. 조경철 교수는 이제는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교인들 스스로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현 주소를 깊이 있게 한번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떠나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못 떠나는 거거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교회에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안락함, 유익, 이익 이런 거를 떠나라는 말씀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네요. 요즘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달해 있는 사회에서의 교회는 떠나기를 싫어해요. 편안하게 인간관계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화보가 뭐냐 생각해봐라. 신천지의 폐해를 알리고 피해자들을 도와온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엄승욱 총무와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 앞으로 신천지 대책도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견하면서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종교개혁, 사회개혁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신천지 대책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사실 피해자 가족,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만희가 죽거나 신천지가 흔들리거나 붕괴되거나 할 때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탈퇴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교회의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천지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신천지를 이해하려면 결국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내 교회 지키기 식으로만 신천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했던 건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지 포섭법이었던 거지. 그쵸. 교회에서 내놓는 대책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신천지의 위법함이나 불법함, 실제적으로 신천지를 총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교회는. 기존의 한국교회가 고수요했던 이단 대책의 방식으로는 전혀 이단 대책을 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이 신천지 대책의 방향성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결집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0.7% 차이의 민심.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였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했건 국민 간의 극심한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대선 이후 갈등의 치유와 화합을 주문한 전남과 광주 지역 목회자들의 설교와 메시지를 모아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델코 샤론 푸른교회 어민영 목사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5년 동안 고용된 고용인일 뿐이에요. 그가 잘못된 정책을 펴면은 국민들은 우리가 준엄하게 나무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대선 이후 시리에 빠진 교인들과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한 엄 목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권력을 주어진 것은 그가 지 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잘못된 곳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우리가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 불안과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한 광주 자유교회 김삼철 목사는 차기 정부에게 한반도 평화정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할 일은 또 해야죠, 계속. 저는 남북관계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전대 타격. 옛날 이명박 정권 때 계속 실패했던 그런 작전으로 지금 계속 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불을 보다 뻔하죠.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 시민사회 연대가 하는 게 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주 서정교회 장원건 목사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거세게 일었던 것을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자칫 국민들 간의 극심한 갈등에 빠지지는 않을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시대의 흐름은 그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미가서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어느 시대에나 필요하고 새로운 정부가 그걸 감당할지가 이제 문제고. 장 목사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보복의 정치가 아닌 국민 통합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일방적으로 밀고 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가 돼야 되고, 교회가 깨어서 양심과 정의, 이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또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다른 소리, 이런 광야의 예언자적인 소리가 필요할 때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죠.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대선 이후 언론개혁의 진일보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진보 진영 종편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시민방송 RTV를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방송 RTV 박대용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이게 시민들이 이제 깨어 있는 시민들,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있는 시민들이
더 과거 이제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선거였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1,600만 표를 획득한 적이 없었죠. 어떤 선거에서도 현재 뭐 민주당이든 그 이름이 명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수구 기득권 세력과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 시민들의 숫자가 1,600만 표라는데 저는 더 큰 의미, 비율보다도 0.7, 0.7이라는 것도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리고 50%를 윤석열 후보에게 50% 유권자의 50%가를 안 넘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반을 안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1,600만 표라는 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아쉽지만 그 정도가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그런 기록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상류 시비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런 거를 좀 되새겼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함세용 신부님도 비슷한 말씀을 좀 하시는데 우리가 과거에도 사실은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이렇게 크게 좌절을 했던 적이 많았어요. 뭐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노태우가 집권했잖아요. 그 신군부가 다시 집권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으로 또 집권해 버렸어요. 또 그들과 야합해서 또 집권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와서야 이제 김대중 겨우 거기도 뭐 1% 안팎으로 해서 겨우 이겼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간발의 차로 기적적으로 이겨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게 그동안에는 기적이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우리 인구 구성의 비례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언론 지형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기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턱 밑에까지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이 기화로 우리가 무엇을 더 바꿔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냉정하게, 이제 저도 한 2, 3일 정도 막 거의 이제 좀 멘붕 상태였지만 이제는 좀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뭐를 바꿔낼 것이고 우리 생활 주변에 우리가 미처 바꿔내지 못했던 지난 5년간 안존하면서 바꿔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씩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들이 쌓아놓은 벽들을 하나씩 이제 무너뜨려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시민방송 RTV는 이제 95년, 96년 이때부터 이제 그 국민주 방송 운동이 일었어요. 시민들이 대선 결과가 이제 어처구니 없는 대선 결과가 반복되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 언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어떤 그런 현실 인식들이 점점 있었죠. 왜냐하면 한겨레 이후에 텔레비전 쪽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국민주 이제 언론 신문사가 나왔고 방송 쪽에서도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현을 시키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자본이 또 많이 들어간 일이라. 그렇죠. 그리고 91년도에 민영 방송이 열렸잖아요. 그 노태우 정부가 열었잖아요. 91년에. 그러니까 91년에 한번 열어주고 이제 20년 뒤에 다시 종편도 열어주고 이제 이렇게 SBS 등 이렇게 상업 방송 시대 열리고 그다음에 종편 보수 매체들이 또 다시 방송을 장악하는 이런 차근차근 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쌓아왔어요. 방송 분야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국민주 방송 운동이 일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RTV입니다. 시민방송 RTV예요. 시민들이 이제 잊어버린 거죠,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2000년에 스칼라비 위성방송이 뜨면서 원래 당초에는 AFKN 채널을 환수받아서 거기에 런칭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의 반대로 좌절됐고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스칼라이프 위성방송이 2000년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그때 런칭과 함께 동시에 시민방송 RTV도 서로 이제 스칼라이프에서도 이제 시민의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얻어냈고 전국 위성방송 시대라는 명분을 얻어냈고 그리고 RTV도 우리도 텔레비 이제 들어간다. 텔레비 채널을 확보했다라는 의미로 또 같이 이제 진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이제 시민방송이 한 9년 정도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제 운영이 됐죠. 2002년에 첫 방송을 한 이후로 2007년, 2008년까지는 그나마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민방송의 이제 위기로 느낀 거죠. 당시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한 해 한 20억 정도씩 정부 지원을 받았어요. 네. 스카이라이프와 정부로부터 한 2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당시만 해도 한 직원수 20명 정도 되는 제법 큰 중소규모의 방송사였는데 가공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FTA 집회라든지 어떤 그 기존의 공중파나 기성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들려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한나라당에서 국정감사 때 정부 지원을 시민방송에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적이 됐고 특히 이제 종북방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예산을 다 싸그리 다 깎아버립니다. 그럼 한성교 의원 한성교 의원 예. 뭐 평양냉면 방송했다고 종북방송이라고 평양냉면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 하나 나갔어요. 그거를 종북방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날려버립니다. 어처구니 없죠. 근데 그게 먹혔어요. 당시엔 또 워낙 그 레드 컴플렉스가 이명박도 들어와서 더 심해지다 보니까 그게 먹히다 보니까 진짜 예산이 다 삭감됐고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그래서 2009년부터는 완전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운영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을 최소한 인력으로 한두 명이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송출 대행료라는 것이 이제 계속 체납이 된 거죠. 그게 한 10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미납 대금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의 어떤 그 흔적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 제가 4월에 여기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그때 혼자 있었죠. 직원들 다 나가고 왜냐하면 임금을 줄 수가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있으면서 어쨌든 정상화 시켜 보려고 이제 홈페이지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채널 편성표 또 새로 시스템 새로 좀 개발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냥 운영되는 정도. 그러나 올 들어서 이제 작년에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올 들어서 다시 또 우리 수입이 또 감소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스카이라이프나 케이블에다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컨텐츠를 주잖아요. 네. 그들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네네네. 거기가 이제 채널 사업자고 우리는 채널 사용 사업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PP라 그러고요. 거기는 이제 SO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컨텐츠를 줘서 그 사람들이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컨텐츠를 받는 대신 우리한테 돈을 줘요. 그렇죠. 뭐 제공에 대한 그렇죠. 대가를. 그러니까 재화를 주면 이제 받는 거잖아요. 피드백으로. 이게 받는 건데 우리는 그 받은 돈을 누구한테 주냐 하면 송출 그 대행을 하는 대행사에다 줍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공급자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공급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혼자 직접 그 스카이라이프에다가 자체 송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송출 대행사에다 준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거기다가 중간에 그 송출 대행사에 돈을 주고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 돈이 이 프로그램 이제 플랫폼 사업자 스카이라이프나 케이블에다가 그 이제 스카이라이프나 케이블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과 우리가 송출 대행료를 맡기는 돈이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 우리가 수입이 감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적자 상태로 올 들어서 매달 한 1,000만 원씩 적자가 되는 형태로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이상 운영이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더니 지금은 시민들이 나흘 만에 한 4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벌써 후원하겠다고 약정을 해주셔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한 회원수 한 500명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원래는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500명 정도 늘어서 이제는 이제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한 1,000명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적자 상태를 좀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이제 희망이 좀 보이는 상태로 좀 바뀐 거죠, 며칠 사이에.
저 몰라서 근데 그 스카이라이프 쪽에서 그 대가가 좀 어떻게 정책상으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왜 이렇게 균형이 매년 새로 협상을 합니다. 아, 네. 금액을. 네. 그런데 스카이라이프나 케이블 업자들은 대형 PP가 있고 소형 PP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형 PP는 대표적으로 CJ 같은 데를 얘기해요. 아, 네네. TV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대형 PP들은 시청률 많이 나오고 사람들 많이 보는 채널들, 프로그램 공급자들이 있고 우리 같이 뭐 공익성은 강한데 그렇게 재미는 없는 그런 또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그 큰 대형 PP들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많이 달라고 매년 인상을 요구해요. 아무래도 뭐 당연하겠죠. 네. 그러면서 프로그램 빼겠다고 협박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쪽의 입장에서는 이 CJ 같은 데가 갑이잖아요. 그죠? 자기네들 의리고. 근데 요 스카이라이프나 케이블 같은 데는 또 우리 같이 이런 소형 PP들은 또 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줘야 될 돈을 빼서 큰 데다가 더 주는 데다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는 그냥 틀어준 것만 해도 뭐 감사해라는 식의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태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줄이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동결시켰을 때도 있었지만 뭐 체면을 봐서 왜냐하면 같이 또 출범했던 동지잖아요. 지금은 동지에도 하나도 없지만은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깎지는 못하는데 체면상 이렇게 약간 유지하다가 또 거기 CEO가 좀 바뀌거나 정책이 좀 바뀌거나 그러면은 과감하게 이제 흥부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사용료가 인하되고 있고 그리고 송출 대행료는 뭐 크게 깎이지는 않고 있고 뭐 약간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수지를 맞추다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후원이나 광고로 그걸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시청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후원과 광고가 늘어날 리가 별로 없죠. 그런 측면에서 IPTV 진출이 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타파하기 위해서는 IPTV로 훅 들어가서 시청자 수를 대폭 늘려내면 뭐 후원도 늘어날 소지가 있고 또 통신 3사로부터 이제 또 프로그램 사용료를 또 받게 되잖아요. 아, 그 스카이라이프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통신 3사한테 들어가게 된다면 또 송출 대행료 또 다시 늘어나요. 왜냐하면 회선 사용료 때문에. 송출 대행료 안에 회선 사용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꽤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3사에 다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보다 송출 대행료가 2배로 올라가게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수입도 뭐 2배보다는 한 뭐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게 프로그램 사용료하고 송출 대행료 사이가 거의 수지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무료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자기 돈을 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게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끊임없이 개미지옥처럼 빠져들고 있는 그런 행국입니다. 이 선생님 아무래도 좀 경영 연수상가가 되게 시급한데 혹시 뭐 좀 대안이랄까 대책으로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좀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광고도 뭐 몇 군데 타진해 봤는데 광고도 지금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닫는 심정으로 시민들에게 이제 우리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이 10년, 20년 동안 지켜온 이 채널 하나, 그죠? 딱 채널 하나, 그 상업 방송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 TV 시장에 그나마 시민들이 누구라도 방송할 수 있는 이 채널 하나 확보했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깃발 하나 꽂아가지고 찬바람 모진 풍파에도 이제 버텨왔는데 이제는 깃발 다 끊어지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는 헐벗고 굶주려서 더 이상 이제 버티기 힘든 지경에 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폐업의 수순으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 갑자기 또 시민들이 또 붙잡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운영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역시 또 재원이 더 필요하고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IPTV 진출과 뭐 이런 것들, 과제들이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 172명이 되잖아요.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남은 임기가 아직 2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법을 바꾸고 그리고 채널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채널 배분을 하라.
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국회의 역할이 있어요.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행정부 하나 바뀐 거잖아요. 네. 국회는 아직 2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주신다면, 언론개혁에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그나마 비율이라도 좀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써주신다면 IPTV 진출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실 이제 뭐 국회를 통해서는 그 IPTV 관련 이제 법 개정과 함께 이제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뭐 성원이 제일 맞습니다. 기초가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단 하나의 과제를 뽑으라면 IPTV입니다. 네, RTV의 생존, 그리고 앞으로 RTV가 어떤 우리 시민사회를 위한 역할을 하려면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2000년 당시에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TV가 이제 중요한 매체였다면 지금은 IPTV가 50% 시장 점유율이 50% 넘었기 때문에 지금 IPTV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IPTV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회나 시민들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후원자분들에게 늘으셔서 고무적으로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좀 여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대한 것에 한 50%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시민들께서 한 1000명 정도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 직원 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를 다니고 또 IPTV와 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수급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지도 좀 개선시키고 광고도 영업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낸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지금 아주 볼품이 없어요. 아마 보시면은 좀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너무 재밌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프로그램 아이디도 좀 바꾸고 때깔도 좀 때 빼고 광 내는 네. 그런 작업들도 하려면 영상 제작자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모시고 올라 그러면 우리 또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다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시면은 그 기화로 우리가 일어서기만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후원의 그런 어떤 것이 없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 기사 이제 보니까 이제 그 토론회 때인가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그 송출 대행사가 이제 약간 뭐 인수할 그 이제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다는 식의 네, 있죠. 있으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있어요. 송출 대행사는 RTV가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손을 들면 그동안 미납 대금을 이제 없애는 대신에 채널 영업권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애써 지켜온 채널이잖아요. 소수기나 100명이 지켜왔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상업 채널로 넘어가게 되면 참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남은 보루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TV 그 채널을 보시면은 힘있고 잘생기고 그죠? 잘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뭐 RTV를 이렇게 한번 보신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네. 애초에 그런 취지로 또 만든 그렇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그나마 TV에서도 말 좀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인플루언서로도 얘기하고 스피커 얘기하는데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에요.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R이라는 그 이제 청년들이 만드는 영상이 나간다 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지금 시멘트 바닥에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예.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언론 누구도 그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RTV에는 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경영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미얀마 사태, 지금도 미얀마 상황은 큰 변화는 없지만 미얀마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이 미얀마를 도와달라는 외침을 하고 있었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 큰 관심 왜 우리나라도 바쁜데 그 왜 미얀마까지 이러고 있을 때 그 민중가수 최대원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미얀마 노래로 이 불나비를 가사를 미얀마 가사로 바꿔가지고 부르는 민중 노래로 그 미얀마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나라 민중가요인 불나비를 미얀마 말로 부른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민이 저한테 이런 영상도 한번 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루에 5번 편성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성 언론들이 그걸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미얀마의 민주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80년대 광주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방송 RTV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하루에 5번씩 편성을 했었어요. 이 가요를 이제 중간에 필러 형태로 계속 이제 넣어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올 거예요. 아마 윤석열 정권에서 수많은 인권 탄압 그리고 또 사실 뭐 무자비할 거예요. 지금 벌써 국방부에 청와대 차리는 거 보면 벌써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뭐 상징적인 의미가. 네네. 국민들을 어떻게 짓밟겠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인권을 탄압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아마 모진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RTV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TV 채널이 되지 않을까. 유튜브만을 얘기해요. RTV 유튜브도 있지만 유튜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TV에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1600만 명의 시민들은 유튜브는 볼 수 있는 시민들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아직 유튜브가 뭔데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 통신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여전히 기성 언론을 보시는 분들도 한 절반 정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아닌가. 물론 이제 뭐 다른 언론들도 진실을 위해 노력하지만 이 시민방송이야말로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하나의 채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어쨌든 여기를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우리 언론개혁의 첫 단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더해서 사실 이제 최근 대선 이후에 이제 뭐 진보 정평 얘기 또 나오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희망하지만 또 가능할까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신 또 시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보 정편이라는 얘기는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름만 이제 지금 진보 정 2009년 이후에 정편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진보 정편이라는 말이 바뀌었지만 뭐 과거에는 시민의 채널이라 불렀고 그래서 뭔가 우리 방송사 하나 만들자는 거잖아요. 우리 방송사 하나 만들자는 건데 자본에다 맡기면요 그들의 논리로 만듭니다.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히 대변해 줄 수 있는 방송을 하나 만들자는 게 진보 정편의 목소리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지만 언론 개혁을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 퇴치에 집중했었어요. 가짜 뉴스를 퇴치하는 것이 언론 개혁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되게 5년 동안 집중했었죠.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언론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철퇴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팩트 체크를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로운 눈을 주겠다고 가짜 뉴스를 이제 배제하는 형태로 가겠다는데 그게 됐냐는 거죠. 팩트 체크를 잘 했는데 팩트 체크를 했을 뿐이에요. 여전히 국민들은 가짜 뉴스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중동 수구 기득권 세력의 미디어가 대한민국 언론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포털을 보십시오. 열면은 조중동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다 조중동 카르텔의 일부예요. 조선일보가 프레임 만들면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언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털을 열면은 왜 이런 게 자꾸 돌아다니지? 이런 게 나와요. 이번 대선 때 봤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흠결은 침소봉대하고 윤석열 후보의 뭐 큰 어떤 들보 같은 잘못들은 오히려 해명이나 이제 감추기로 급급했잖아요. 그게 우리 언론의 이제 기득권이 어디를 서포트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언론 개혁을 가짜뉴스 퇴치나 팩트 체크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번에 뭐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안철수 후보가 거기 이제 그 뭐 그림 하나 들고 나와서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울타리가 있고 거기 밑에 받침대를 둬서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는 받침대를 더 올려줘서 뭐 이걸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어요? 울타리를 낮추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큰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방송 RTV는 그 울타리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 갇혀서. 또 점점 높아지겠고요. 받침대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그리고 울타리는 점점 올라가고 받침대는 점점 내려가는 그 함정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울타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시민방송 RTV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언론 개혁의 문제 얘기를 한다면은 시민방송 RTV도 IPTV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돼요. 예.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돼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 싶지만 우리 가까운 대만에서는 시민방송 같은 방송사가 채널 3번에 의무 편성하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자산, 국민이 대다수 보고 있는 이 채널에 대해서, TV 채널에 대해서는 하나 정도는 문을 숨통을 열어놓도록, 우리가 뭐 농어촌 자녀들 뭐 서울대 입학하게 문을 열어놓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방통위에서 얘기할 거예요. 아, 공익 채널 제도가 있지 않냐. 제가 오늘 페북에도 올렸지만 공익 채널 제도가 있지만 시청자 참여할 수 있는 문은 계속 차단되어 왔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공익 채널의 의무 편성, 머스트 캐리라고 그러죠. 의무 편성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시청자 참여하는 게 있었어요. 분야가. 시청자 참여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없앴습니다. 시청자 참여 분야를. 그렇게 되면서 RTV가 공익 채널에 선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RTV 공익 채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스트 캐리였습니다. 그래서 케이블과 위성의 머스트 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시청자 참여 분야가 사라지면서 RTV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 이제 붙어서 냈더니 거기 이미 사회복지를 위해서 만든 채널들이 넘쳐나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받침대를 줄이고 울타리를 높여버리는 방식으로 시민방송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방송사를 만들 수 있는 등록제로 뭐 IPTV는 채널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IPTV 회사들은 그 채널을 늘리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 운영 비용이 관리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늘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IPTV 만들 때만 하더라도 채널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건 이론상 그런 거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채널만 열어놓고 있어요. 제가 그것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왜 안 열지 이렇게 봤더니 자기들이 무한대로 열지 않아요. 그러면 문은 매우 좁아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은 매우 좁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IPTV 들어가려는 주체 방송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RTV 같이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채널은, 그 전문 채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해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채널을 위해서 법제화를 통해서 시청자 참여 채널은 머스트 캐리, 의무 전송으로 한다라는 제도만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2009년 이전의 형태로만 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민주당 172석이 해줄 수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걸 법제화해 줄 수만 있으면. IPTV에는 시청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있어요. 네네. 방송법은 참고로 지상파 유료 방송입니다. 지상파하고 케이블 위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IPTV법이 적용되는 법인데 이 법에는 현재 통신 3사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법은 상업 방송 중에서도 더 상업 방송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방송법은 그나마 공익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시청자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는데 인터넷 방송법에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집어넣고 그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혹은 뭐 이쪽에 훨씬 이제 하위 단위에서라도 공익 채널 머스트 캐리 하는 형태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제정하는 것이 남은 2년 동안에 민주당 국회가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페이스북에서도 언급하셨지만은 이제 새로 어떤 뭐 채널 방송사를 만드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존재하고 채널 확보하고 있는 이 ITV를 재건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MBN이 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금 3천억을 허위로 제출했기 때문이에요. 600억 정도를 뭐 다른 데로 이제 서류를 위장해서 3천억을 마련해야 됩니다. 종편을 하나 설립받기 위해서 최소 자본금이 3천억이에요. 근데 사실 뭐 그것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예.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 뽑아야죠. 예. 3천억 어떻게 마련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RTV 하나 못 살려주시는데, 그 다음에 국민TV 때 우리가 최대한 한번 모아봤잖아요. 40억 모았어요. 우리 국민들 힘차게 모아도 40억 모으면 힘든. 그런데 3천억 모으려고 그러면 대자본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본가들 RTV의 편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수익 창출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기득권 보수 세력들은 자본가들과 결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3천억의 돈을 모아주지 않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건 뭐 삼척 동자가 다 아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3천억을 모은 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에서 새로운 정편을 허가해 줄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리고 MBN을 인수하자, 채널A를 인수하자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MBN은 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저는 0%라고 봅니다. 채널A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대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 길로 제가 아닌 거 뻔하게 알면서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차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손에 잡혀 있잖아요. 보잘것 없어요. 뭐 어찌 보면 없어져도 별로 우리 사회에서 별로 아무 관심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나마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을 키우고 큰 나무로 키울 수 있는, 큰 나무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묘목이라도 키워낼 수 있는 힘을, 씨앗을 20년 동안 품고 있는 이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을 지금 땅에 박아서 묘목으로라도 키워내야 돼요. 그게 우리 후대를 위한 저는 길이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기간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다음 이사장 뭐 이렇게 오시더라도 그나마 묘목이라도 안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씨앗을 들고 있지만.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시민방송 RTV가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시민들이 울타리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방송, 그런 그리고 건전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바른 시각을 줄 수 있는 뉴스타파는 벌써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도 지금 RTV를 통해서 작년 9월부터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 방송을 보시고 전화를 주는 시골 노인분들이 계세요. 왜 시골 노인분들이냐? 스칼라이프 위성방송이잖아요. 이 IPTV가 들어가지 않는 쪽까지 스칼라이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고 전화를 주십니다. 그분들이 어쩌면 자칫 이제 TV조선의 그 가요 프로 트로트 보면서 계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인데 R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희망적이지 않냐. 그렇게 사실 뭐 Winter is coming이라는 말도 아시잖아요. 근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우리 스스로 연대하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하는 일을 지금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시청자 참여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스튜디오 R 같은 스튜디오 R도 있고요. 뭐 그 어떤 그 원주에 사시는 어떤 시골 할머니의 뭐 먹방 프로도 하나 나갑니다. 그리고 뭐 가요 프로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1인 미디어들이 만드는 어떤 미들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미디어 mon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도 나가고 있죠. 열린공감TV 나가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그동안에 나갔던 것들도 이제 많이 또 다시 또 재방 형태로 또 나가고 있기도 하고. 뭐 지금 평화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김용민 TV에서 나오는 마음스 시사라는 것도 지금 또 방송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확보는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국민 TV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도 공급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콘텐츠 공급도 좀 늘어나고 또 시민들도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 시킬 수 있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그런 어떤 국회를 상대로 한 압박, 그다음에 뭐 청원 이런 것들도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시민들이 뭐 제작한 영상을 그냥 방송이 되냐 뭐 이렇게 한번 네, 주시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방송 편성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그렇죠. 편성 기준이 우리가 이제 5대 편성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합되면은 이제 방송을 해드리고 또 뭐 그렇게까지 뭐 엄격하게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뭐 방송에 부적합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이렇게 조금 약간 허언 비슷하게 하시는 그런 영상들도 가끔 와요. 이렇게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네네. 그런 얘기들 좀 이렇게 도저히 그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안 되는. 유튜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관없지만 상관없죠. 네. 뭐 상관없는데 RTV 같은 경우는 이제 TV로 나가는 것이고 또 방송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쵸. 거기에 부합되는 뭐 규제도 받으시고 하니까. 네네. 그렇게 잘못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또 회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하나씩 다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방송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뭐 후원으로 또 참여하거나 또 본인도 제작한 콘텐츠로 또 ITV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시민들이 영상을 보내서 일반 뭐 TV조선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거기 내 방송 내주세요 그러면 못 냅니다.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RTV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할지를 검토를 해서 방송을 낸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얀마 그 민중가요를 미얀마어로 된 민중가요를 방송 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괜찮네요 틀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또 사실 또 이제 그런 거와 함께 이제 ITV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그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또 이렇게 대변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채널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콘텐츠랄까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확보해야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튜디오 R이라는 그 청년들이 노동 현장들의 취재, 쿠팡의 뭐 안에 내부 고발 이런 것도 우리가 틀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시청자들이 도저히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유튜브에만 나오고 텔레비전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어쨌든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R도 그렇지만 또 기존에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들도 시청자들이 직접 만드는 자기 동네 이야기라든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사회의 어떤 소수 이주민들 우리 다문화 가정들 있잖아요. 이주민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론 다문화를 위한 전문 채널도 있고 합니다만은 RTV는 그런 어떤 소수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다. 여전히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그게 충분히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고 이런 내용들은 뭐 그런 기성 언론들은 아예 그 자체가 보내준다고 해서 틀어주고 그런 일은 없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틀어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단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시민 PD가 되다, 뭐 너도 영순이, 뭐 이런 시청자들이 만든 영상들로 휴대폰으로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이 좀 있으실까 보시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사실 쇠락의 길을 걷다가 이제는 이제 문 닫기 직전에 와 있어요. 그런데 후원을 지난 나흘간 한 400명 정도 해주셔서 이제 문 닫는 거를 더 이상 검토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일어설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주저앉아 있다가 이제 먼지 털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 집단 지성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시민들이 이제 여기 유명해지다 보니까 RTV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제 그냥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라고 아이디어를 주고 계세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집단 지성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우리 힘으로 저의 지혜, 저의 어떤 깜냥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넘어야 될 파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집단 지성의 지혜들을 모아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런 상당히 제가 생각도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잘 수용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또 이제 나아가 봐야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아까도 계속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제 마주하실 이제 상황이 윤석열 정부라는 또 약간 엄혹한 시대가 또 예고되는 상황이 탄압도 예상됩니다. 예. 혹시 뭐 관련 좀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미디어 정책이랄까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공약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 윤석열 정권이죠.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없는 걸로 보여요. 특별히 없는 걸로 보여요. 뭐 공약이 있긴 하지만. 네네.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별로 우리 미디어 시장에서 특별히 뭐가 바뀌거나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유지하거나 아니면 또 후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또 공약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후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데는 국회밖에 없어요. 예, 국회가 그나마 지금까지는 뭐 다른 이슈에 그렇게 되게 이제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국회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더 후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네, 더 뭐 당연히 기대하는 바도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시청자 참여의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건데,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뭐 근소한 20만 표 정도 차이로 근소하게 선택을 한 것은 그냥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저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1600만 표, 그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의 숫자가 기득권을 이제 제가 말하는 기득권은 다수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친일 그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더 길게는 인조 때부터, 인조란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바뀌지 않고 있는 이 기득권 카르텔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점점 확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1,400만 표, 지금 1,600만 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히 우리 여성들, 우리가 젠더 갈등으로 이번에 묘사를 했지만 여성들이 지금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서 살기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시민방송의 역할도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가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시민방송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사실 또 그런 일이 또 재발하면 안 되지만 또 그 지난 이제 MB 정권 때 어떤 뭐 그런 지원금이 또 끊긴다던가 이제 공채 채널에서 탈락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또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였나요? 하여튼 그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틀었다가 이제 소송, 방심위에도 이제 그런 있겠죠. 직접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백년전쟁 일은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헤쳐나갈 수 있고요. 이제 그 뭐 지금 지원금 받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고, 또 잃을 게 별로 없어요. Nothing to lose. 별로 잃을 게 없는 상태고, 또 뭐 닥쳐질 난관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징금,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방송되는 또 콘텐츠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시비 걸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그게 무서워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편안하게 이 RTV를 편안하게 뭐 정말 잘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있을 가능성은 아예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적 재정난이 제일 큰 문제인데 시민들이 일단 그 제일 바닥 부분은 일단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런 정도의 저는 이제 그 시민들이 한 최소 한 1,000명 정도는 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500명인데 1,000명 정도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10,000명 정도만 후원해 줘도요, 뉴스타파가 지금 한 3만 명이 넘고요. 또 이제 그런 정도만 해주셔도, 뭐 3만 명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 한 10,000명 정도만 후원을 해주셔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장기 플랜들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적 토대를 이제 베이스먼트 자체를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세워볼 수 있고, 그런 것들 도달하기 목표로 하기 위한
우리 이제 구성도 짤 수가 있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가 저는 한 10,000명 정도는 지금은 아직 이제 5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10,000명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들이 한번 보여주셨어요. 지난 대선이라 하면 제가 말하는 대선은 2012년 대선인데 그 당시 이제 뉴스타파에 제가 그때 트위터에 뉴스타파 도와달라 이야기를 이회수 선생이 이제 인플루언서 역할을 했었고 제가 이제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2주 만에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 첫째. 그리고 국민TV에도 40억을 모아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된다고 판단하시면은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국민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0명 정도의 우리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 10명 정도의 우리 직원들을 구성을 해서 여기 이제 조직을 짜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한번 헤쳐나가 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MBC에서 뉴스타파로 또 뉴스타파에서 뭐 TV에서 잠깐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또 RTV로 예. 그런 어떤 어려운 길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이렇게 선택하신 또 특별히 또 이 이사장에 맡으신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뭐 제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으면 MBC에서 나오지를 않았겠죠. 첫째로. 그런데 뉴스타파가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지고 난 뒤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봤잖아요. 그냥 민주정부를 세우기만 하고 거기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언제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BC라는 따뜻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뉴스타파에 들어가서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삽질을 한 거죠.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제는 잘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포털을 집어넣는까지 제가 하고 나왔어요. 뉴스타파를 제가 그 담당자였고 뉴스타파가 포털에 들어갈 수 있도록 3년 동안의 노력을 해서 결국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는 좀 다 이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는 이제 기성언론의 유통구조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일종의 메이저리그 안에 들어간 거라서 이제는 다 한 것 같아서 이제 나왔고 TBS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공무원 조직이라서 아무리 이제 재단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거의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스템 정도만 좀 해드리고 또 이제 RTV가 또 어렵다 그래서 또 RTV 와가지고 지금 이사장 하면서 RTV 이제 바로 세워보려고 했는데 진짜 아무리 제가 능력자는 아니지만 능력을 최대한 제 10분 발휘한다 하더라도 재정난만큼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네. 또 혼자시다 보니까. 네. 혼자서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주 120시간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상당히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자는 시간에는 다 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동하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100시간이 넘더라고요. 일주일에. 지금은 열린공감TV 취재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열린공감TV도 사실 이제 취재 지원도 하고 있지만 열린공감TV에서 제가 이제 출연료 받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RTV에다가 일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열린공감TV도 일종의 저를 통해서 RTV를 지금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제가 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공공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 스스로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이 저를 막 이렇게 너무 막 칭송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맙긴 고마운데 그냥 저를 그냥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팔 걷어붙이고 나와 있으니까 저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은 드렸습니다. 좀 어려울 때 좀 후회는 안 드셨어요? 아니,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정말 지독하게 코너에 몰리고 거의 진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는 혼자 눈물도 흘리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죠. 당연히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그 바로바로 해야 될 일들이 또 눈 뜨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다 보면 또 그냥 시간이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일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이 RTV 상황은 제가 좀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 이게 저 혼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뉴스타파는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어요. 건물도 확보가 됐고 포털에도 들어갔고 이제는 뉴스타파를 누가 쉽게 해칠 수가 없어요. 워낙 또 후원자분들도 받쳐주고 있고 또 거기 구성원들도 이제 탄탄해요.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뉴스타파는 더 이상 누가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 점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껴요. 그런데 RTV도 뉴스타파만큼은 아니지만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수준으로 키워놓는 것이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제가 이제 바람이죠. 일단 그 레거시 미디어 물론 MBC 우리가 뭐 흔히 이제 MBC와 한겨레가 88년 체제 이후에 등장을 했죠. MBC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방문진이라는 이제 새로운 체제로 바꿔서 독립하는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MBC와 한겨레를 만들었는데 재원 구조가 광고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재원 구조를 광고로 만들어놨더니 돈을 주는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뭐 광고를 주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되게 큰 매체로 될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광고주들의 입김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래서 몇 억씩 이렇게 수익이 한 개 기업이 몇 억씩 광고비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게 되면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시민들만을 위한 그런 방송, 그런 언론을 해주기는 좀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갈수록. RTV나 뉴스타파 같이 이렇게 시민 기반의 이런 미디어 플랫폼들을 조금씩 이제 확보해 나가야지 그나마 언론 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은 지속적으로 퇴보하거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함정, 트랩에 저는 갇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조금의 이런 거점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걸 정말 한 100년을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계란으로 바위 치길 겁니다. 그렇더라도 좀 튼튼한 계란 만들어서 계속 이제 스크래치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위만큼 크기는 계란만 하지만 바위만큼 단단한 계란을 만들어내서 흠집도 내고 바위가 계란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만들어내야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확 바꿔놓을 수 있다면은 그들은 현재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계란들을 많이 만들고 바위를 칠 수 있는 계란도 많이 만들고 쉽게 깨질 수 있는 계란이 아닌 돌멩이를 만들어서 그 바위 돌멩이들로 이루어진 큰 바위성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들은 바위지만 우리는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좀 이사장님 어떤 뭐 저널리즘이랄까 나름의 뭐 철학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뉴스타파 있을 때도 그런 얘기들, 뭐 신입사원 채용할 때도 그런 얘기들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그거를 내재화시키거나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미디어 방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도 코로나 때문에 방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몸이 코로나균에 쉽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사를 3번 맞았잖아요. 그죠? 1차, 2차, 3차 예방주사를 맞아가면서 방역 시스템을, 우리 몸속에 면역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코로나가 쉽게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가짜뉴스, 허위정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주류 매체들도 그런 거에 쉽게 감염이 돼요. 조중동뿐만 아니라 우리 뭐 한겨레, 경향 쉽게 감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눈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성 언론들의 그 언론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수입이 높아지고 자기네들 생활이 좀 편안하게 좀 되고 그러면 기득권에 쉽게 동화가 돼요. 그리고
회유를 하죠. 보너스를 주고 몇 천만 원 보너스를 주고 고급 차를 주고 회유를 합니다. 넘어가요. 사람도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 출입 기자 대보고요. 그리고 그 권력기관 출입 기자 출입 언론인들 대보면요. 국민들보다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쉽게 착각에 빠져요. 뭐 취재원과 또 동일시하는 또 그렇죠. 경향도 있으시고.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속칭 개돼지화 하듯이 그렇게 보다 보면 가르치려 들고 속이려 듭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침묵하는 일에 익숙해져요. 촌지를 받고 특혜를 받다 보면요. 옛날에 아파트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에 익숙하게 되면 사람이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게 돼요. 쉽게 말해서 영어로 우리가 watchdog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이 들었으면 짖어야 되는데 도둑이 와도 소세지 하나 입에 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기본은 진실을 보도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을 보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진실 보도만큼이나 중요하다.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 언론인들이 침묵을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기 안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불의가 불의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기득권 안에 있으면. 네.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반칙이다. 이런 게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멀고 귀가 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입을 닫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 가지 중립에 서야 된다는 말로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 침묵하잖아요. 저는 어느 편에 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열린공감TV 가서 자주 그 얘기하는 게 열린공감TV는 국민의 편이고 국민을 위한 편파방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열린공감이 무슨 민주당 방송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론이 국민은 그 언론 소비자들을 위한 편파방송이 되는 것은 저는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워낙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편파방송에 얘기한 것이고요. 그 가장 저널리즘의 기본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의한 일들을 보면 어느 것이 정의냐, 정의가 아닌 게 불의니까 의가 아닌 일을 어떻게 식별하느냐, 그거를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저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눈이라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양심이 있다면 누구나 보입니다. 인권이 탄압받고 그리고 약자가 짓밟혀지고 그리고 상식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짜가 횡행하고 힘 있는 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가고 그리고 권력이 횡행하고 반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눈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삼척 동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 배운 자들은 내재화시킵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나 그런 눈이 아니고 시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불의하다. 일어서야 되고 일어서는 건 시민의 역할이지만 언론인들은 써야 되고 기록해야 된다. 보도해야 된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저널리즘 철학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민중들을 신뢰해요. 이분들은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후배 저널리스트들, 기자들이 때로 실망하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 그렇지 뭐 되게 후회하고 혹은 낙심하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국민들을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잘못 알고 있지? 막 이상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늦게, 진실이 조금 늦게 도착하잖아요. 가짜는 되게 빨리 도착하는데 거짓은 되게 빨리 도착하고 빨리 퍼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늦게 도착해요. 서서히 퍼집니다. 속도가 늦어요.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급함을 조금 자제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해방 이후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진보했습니까? 역사의 큰 흐름은 진보이지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와 역사의 큰 흐름을 믿고 저는 이제 우리 기자들, 저널리스트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흔히 이제 이념적으로 우리가 진보라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역사의 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가 조금씩 더 살기 좋고 평화롭고 평등하고 정의롭고 이런 우리 인류의 역사가 뭐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로 자유, 평화, 정의, 진리 이런 우리 인류가 크게 지키려고 했던 큰 가치들에 부합되는 형태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것이 일부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한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우리 사회가 더 진보하게 나가고 대한민국이라는 또 이 특수성은 더더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겨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 후퇴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진보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저널리스트로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RTV 같은 경우는 그 큰 흐름에서 하나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소중한 채널이다. 이건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이 가치를 지금 만약에 우리가 문을 닫게 되면요. 다시 이걸 만들려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 RTV 실패하는 걸 봤지 않냐. 해봤자 우리 국민들 그 회원수 500명 정도 모아주고 끝이다 그거. 이런 그 실패의 기억만 안겨줄 거예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제일 안타까워해서 여기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볼품없더라도 그걸 지켜내고 키워내서 우리가 키워낸 거야. 우리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우리가 촛불이 만들었어. 이런 자부심들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뭐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켜낸 거 우리가 만들어내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폐기하거나 버리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조금 더 키워낼 수 있을 때 기회가 올 때 키워내고 결실까지도 맺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내는 그런 기록을 만들어 갔으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금 500명 가지고는 아직은 힘들어요. 아직 우리 둘이서 이게 수지가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500명으로는. 그래서 1000명 이상이 돼야지 적자를 면할 수 있고 10,000명이 돼줘야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그래서 뭐 평화나무도 그렇고 우리 많은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것만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언론들이 저를 출연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요일날 열린공감TV에서 RTV 얘기를 할 겁니다. 더 많은 언론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활용하십시오. 우리 사회가 만들어냈던 기적 같은 20년 전에 우리가 기적을 하나 만들어냈죠. RTV라는 기적을 하나 만들어봤잖아요. 그거를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뜻있는 언론들이 저를 활용해 주셔야 돼요. 저를 많이 불러주시고 제가 잠을 안 자더라도 취재하고 틈틈이 방송 출연해서 최대한 많이 알리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